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18번째 주인공은 조강지처를 버리고 권력을 택한 송유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세 번째 에서 다루었던 인물이 김돈중이었죠. 아버지의 권세만 믿고 까불던 김돈중으로 인해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됐고, 무신정변의 주역인 정중부는 자연스럽게 권력의 정점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정중부의 권력에 기대어서 기생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이야기할 송유인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송유인의 아버지는 인종 시절에 나라를 지키다가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송유인은 산원이라는 벼슬을 받아서 관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 부모, 아버지의 관직을 자식이 물려받기도 했고, 또 아버지가 관직에 있으면 음서라고 하죠. 그 아들이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송유인도 이제 그런 식으로 벼슬에 들어가게 된 거고, 그 뒤에 태자부지유라는 일종의 태자 경호대에 들어간 송유인은 당시 태자였던 의종의 총애를 받는 위장군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드라마 무인시대에서 송유인의 모습 KBS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송유인은 당시 결혼을 한 상태였고 자식까지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의 부인이 송나라의 거상이었던 서덕원의 첩으로 일종의 현지처라고 하죠. 였다고 해요. 어, 좀 관계가 애매하죠. 거상의 첩 출신답게 돈만큼은 풍부했던 이 서덕원의 첩은 송유인을 밀어줍니다. 송유인과 결혼하고 나서는 송유인을 돈으로 좀 밀어준 거죠. 환관들에게 백금 40근을 뇌물로 바쳐서 그를 종 3품의 벼슬까지 얻게 만들어줬다라고 합니다. 비록 거상의 첩에서 송유인의 부인으로 옮겨 앉은 그녀였지만 송유인에 대한 마음만은 이렇게 진심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유인은 처세술에 능했기 때문에 무관이면서도 실권을 지닌 문신들과 가깝게 지냈고, 의종 말기에는 대장군의 자리에까지도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무신정변으로 세상이 뒤집어지면서 문신과 친하게 지냈던 그를 무신들은 탐탁지 않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신 시대였을 때는 문신과 어느 정도의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 무신으로서 뭐 조금 좋은 일이 있었겠죠. 하지만 권력이 문신에서 무신으로 이제 완전히 옮겨졌잖아요. 무신정변 이후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무신들 입장에선 저게 박쥐 같은 인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자 송유인은 이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고, 자신의 이런 처지를 역전시킬 묘책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바로 무신정변의 주역이었던 정중부의 사위가 된다면 누구도 자신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한 거죠. 물론 이 계획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송유인이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미 정중부의 사위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송유인에게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정중부 KBS 드라마 무인시대에서의 가져온 정중부의 모습 사진이고요. 송유인은 자신을 대장군의 자리에 앉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조강지처를 바로 내칩니다. 대장군의 지위를 이용해서 바다 한가운데의 섬으로 내쫓았다라고 전해지기도 하는데, 일설에서는 자객들을 동원해서 살해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해요.
어쨌든 구체적인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송유인은 자신의 부인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정중부에게 달라붙어서 자신을 사위로 맞아줄 것을 조르기 시작하는데, 정권 초기에 이제 막 정중부가 정권을 잡은 초기에 어떤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따르는 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라고 판단했던 정중부 역시 어쨌든 뭐 무신들에게 약간 따돌림의 대상이긴 했어도 대장군의 자리에 있던 송유인과 결합하는 것은 꽤 괜찮은 패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은 장인과 사이로 엮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중부가 사위가 된 뒤에 정중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제 자신의 권력을 송유인은 더 키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고려 시대의 어떤 특성이라고 이해를 해야겠지만, 이 고려 시대에는 이런 게 좀 자유로웠어요. 결혼에 대해서 이혼을 한다거나 뭐 사별을 하고 재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조선 시대에는 이런 게 굉장히 좀 금기 시대는 뭐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물론 그것도 여자 측에서는 금기가 돼도 뭐 남자 측은 좀 자유로웠다라고는 하지만, 고려 시대에는 남녀 가리지 않고 뭐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였습니다. 자, 그렇게 어쨌든 정중부와 송유인은 사돈과 아니죠, 장인과 사위가 되었고, 문제는 그가 단순하게 조광지철을 버리고 권력을 쫓았다라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송유인은 벼슬을 돈으로 샀죠. 전부인의 돈으로. 자, 그래야만 했을 정도로 능력은 별로 없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무능한 송유인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정중부가 비호해 주면서 더 큰 권력자로 성장하게 되었다. 요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자, 명종 고려 제19대 황제 드라마 무인시대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송유인은 명종 초기에 서북면 병마사가 되어서 고려의 서북 쪽을 다스리는 꽤 높은 위치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 창주, 그러니까 지금의 평안북도 창성, 성주, 지금의 평안남도 성천, 삼동현 등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됐는데, 송유인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이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을 제압하지 못했고, 그러자 그는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몸이 아프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부임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어쨌든 고려의 서북 쪽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반란을 제압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제 욕먹을 것 같으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그러는데 여기 지금 반란은 일어났지만 내가 다른 데로 좀 부임지를 옮겨주세요. 이런 거죠. 무능할 뿐만 아니라 겁도 많고 얍삽하기까지 한 인물이 바로 송유인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는 당대의 권력자인 정중부의 사위였기 때문에 이후에도 1174년에 추밀원 부사 병부 상서가 되었고, 이듬해에는 형부 상서가 되어서 위세를 떨쳤으며 마침내 정이품인 참지정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정중부도 송유인에게 그 이상의 벼슬을 주는 것은 곤란하게 생각했던지 송유인을 이 추밀원에 묶어둡니다. 그러나 정중부가 74세에 정계에서 은퇴를 하게 되자 정이품이지만 더 높은 등급으로 여겨지는 문화실황 평장사에 오르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수덕궁, 그러니까 의종 시절에 지었던 궁을 자신의 거처로 삼아서 그야말로 왕이 부럽지 않은 사치와 향락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중부가 은퇴하고 나서 자신이 그런 정중부의 어떤 최고 권력자,
왕은 있었지만 왕은 허수아비였으니까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중부의 뒤를 이어서 고려의 실세가 된 송유인의 문제는 정중부와는 달리 실력은 없으면서 시기와 질투는 굉장히 심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동중 서문 하평장사 겸 판병부사 겸 추밀원사였던 문극겸과 부사 한문증 등은 문신이면서도 높은 벼슬을 유지할 정도로 강직한 인물들이었어요. 그죠? 무신들이 칼로 권력을 잡고 나서도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문신이 살아있다라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강직한 성품이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정중부도 그들을 존중해 주었다고 해요. 그러나 세상 무서운 줄 모르던 이 송유인에게는 이들이 그저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드라마 무인시대에서의 문국경과 한문준의 모습이고요. 어느 날 한문준은 한 군졸에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송유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군졸을 좀 써달라라는 거죠. 그러자 송유인은 추밀원 대신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사사로운 일로 관리의 집을 기웃거리니 대신으로서의 채통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한문준을 꾸짖고 그를 탄핵합니다. 문국겸은 집에 조상이 나는 바람에 명종의 행차를 호종하지 못한 것을 트집 잡아서 예법을 어긴 자로 몰아서 탄핵을 하죠. 당연히 이 두 가지 모두 한문준이나 문국겸을 탄핵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명종 역시 송유인의 주장이 지나치다고 여겨서 그를 달래기 위해서 우승선이었던 문장필을 송유인의 집으로 보내서 한문준의 경우는 탄핵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벌을 내리는 게 맞다. 하지만 문국겸의 경우에는 상을 당한 사람이 왕을 호종하지 않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다. 그건 당연히 할 만한 일이다. 라고 달랬어요. 그러나 송유인은 집에 틀어박혀서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명종의 입장도 굉장히 곤란해졌죠. 송유인이 정중부의 뒤를 이어서 실세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문국겸이나 한문준 역시 고위 관료에다가 명종이 신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런 명종의 고민을 알아차린 문국겸은 명종에게 자신들을 송유인의 뜻에 따라서 처벌하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종은 결국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두 사람을 좌천시켜 버리고 송유인의 뜻을 따른 듯 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명종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신하들이 송유인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송유인의 아나무인격인 이 권세가 꺾이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1179년 9월 불과 26살의 젊은 무신이었던 경대승이 정중부를 비롯한 문신 정권의 횡포와 비리에 붕괴해서 30여 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갑니다. 그 자리에서 정중부의 아들 정균이 살해되었고요. 정중부와 송유인은 자리를 겨우 피했지만 결국 붙잡히고 목이 잘리게 됩니다. 자, 드라마 무인시대에서 경대승의 모습입니다. 이후 송유인의 머리는 저작거리의 효수, 그러니까 머리를 장대에 매달아서 그 죄를 경계시킨 형벌인데, 자, 그러니까 저작거리에 머리가 잘려가지고 장대에 꽂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됐고 송유인의 화려했던 삶도 끝이 납니다. 출세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던 조광지처마저 버리고 정중부의 사이가 되어서 온갖 사치와 향락을 누렸던 간신 송유인의 말로는 이렇게 비참하게 마감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은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더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기도 하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렸던 이 간신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